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JTBNX가 선보이는 여의도 정치. 오늘은 최광욱 전 의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여론조사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검찰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았는데 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이 네. 선고됐습니다. 예.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당내 경선을 앞둔 오 시장이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치적 입지가 다소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본경선이 일반 시민 여론조사 100%로 진행하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공표용 여론조사 역시 필요성을 강하게 느꼈을 것으로. 또 오 시장이 먼저 명 씨에게 연락해 선거 전략 등 설명을 들은 점과 비용 문제로 한 달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못했던 명 씨가 오 시장과 만나고 이틀 뒤 여론조사를 실시한 점, 또 후원자 김한정 씨가 명 씨와 친분이 거의 없었음에도 거액을 송금한 점 등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오 시장에 대해 여론조사 의뢰 행위와 비용 납부 과정을 은밀히 감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에 대해서는 죄책에 상응한 공직자격 상실형이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이렇게 확정되면 빠르면 내년 4월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열릴 것 같은데 네. 벌금 1,000만 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그 죄질에 비해서는 약한 형이죠. 근데 그 시장직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 시간의 문제지. 예. 이제는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그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예전에 제기됐던 문제가 있었고 진즉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가 제가 알기로는 지방선거 일정이 있으니 재판 일정을 좀 늦춰달라는 오세훈 측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늦춰서 선고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뭐 이런 걸로 이제 피해자 서사를 만들려고 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은 출마 자격 자체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오세훈 씨한테는 큰 정치적 타격이 될 것 같고 이번에야말로 이제 정치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다음 서울시장 자리나 다음 대권을 노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오세훈 씨가 저렇게 되면 장동혁 대표가 제일 크게 웃을 것 같고. 서로 관계 안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는 좀 넋이 나갈 것 같고. 계속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이 연합해가지고 그 국힘을 쇄신해가지고 다시 가서 보수를 재건하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 만들어서 돌리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5가 무너지니까. 그 다음에 한동훈도 이제 뭐 나도 서울시장 한번 나가볼까? 이렇게 지금 딸싹거린다는 얘기가 있고. 예. 민주당의 지난번에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탈락한 우리 정원호 후보나 그 다음에 그때 경선에서 졌던 박주민 후보나 이런 사람들 다시 한번 이제 또 심장이 뛰기 시작했을 거고. 심장이 뛰어요?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내년 4월에 이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때문에 많이 알게 돼 있는데 이런 사건이 특검법에 1심에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끝내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633이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면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것 같고 현재 사실상 확정된 거죠. 저 강릉에 권성동 빠진 자리에 보궐선거가 있고 이번 서울시장 또 보궐선거가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선거 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납득할 수 없다. 전부 무죄가 나오는 게 맞을 것이다. 그리고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추론을 한 것이다.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유죄가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야 뭐 이제 그냥 하는 말이고 직접 증거가 왜 없습니까? 직접 증거라고 본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명태균한테 부탁하면서 돈 갖다 준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걸 텐데 굳이 숨어있는 괄호 안을 찾자면 근데 김한정 씨가 오세훈을 위해서 그 돈을 대납한다는 얘기가 녹취로도 남아있고 그다음에 돈을 여러 번 보낸 계좌 거래 내역이 다 있고 뭐 재판부가 판결문을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꼼꼼히 다 그 과정들을 다 짚어낸 것 같던데 그냥 쓰잘데없는 소리 같습니다. 판결문을 그 언론들이 이게 중계를 했거든요. 자막으로.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원은 오세훈이 명태균의 여론조사 의뢰하고 후원자가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했고요.
오세훈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3,300만 원을 김한정 씨가 명태균한테 줬는데 그 가운데 2,100만 원가량이 대납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후원자가 대납한 여론조사는 정치 자금이다라고 언급도 했습니다. 재판부가. 예. 그 뭐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서 예. 그렇게 판단 안 하기도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뭐 그 이제 액수도 그 애초에 기소된 것보다 좀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최대한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선거 이후에 간 돈은 또 윤석열하고 관계돼 있는 돈이 이제 오세훈하고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또 빼고 예.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명태균 씨가 제대로 뭐 설명 못하고 인정 못한 부분은 또 그것도 빼고 그래가지고 2,100만 원 남은 건데 예. 중요한 부분은 이제 죄질이 좋지 않다.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죄질이 좋지 않다. 양형 사유와 관련해서 그거가 상식적인 판단이죠. 판사가 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예. 이야기도 했습니다. 예, 예. 보통 판사가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간의 오세훈 씨의 태도가 무슨 정치 탄압이다, 공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오늘 끝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예. 사실은 본인도 변호사 출신이라서 잘 알고 있을 텐데 이게 피하기 어렵다는 거를. 근데 이제 본인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당선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재판이 벌어지면 금방 당선된 사람을 날릴 수 있겠냐 예. 이런 기대를 했을 텐데 그러기에는 너무 말하자면 죄질이 안 좋았죠. 우리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만약 무죄가 난다고 그러면 예. 다음번 선거 때도 후보자들이 제3자를 시켜서 여론조사 해라라고 이렇게 비용을 줘버리면 이게 합법화될 수 있으니까 정말 그러니까. 큰 문제라고. 그래서 그랬잖아요. 과거에 김건희나 윤석열 관련해서 무죄를 선고했던 우인성 예. 판사의 판결이 너무 어이없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그런 판결이 황당한 판결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나 증거도 명백하고 그냥 법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도 상식적으로 당연히 처벌받아야 될 일을 예. 또 선고 날 때까지 또 걱정을 해야 되잖아요. 예. 좀 이런 시대가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걱정하시는 게 항소심에서 감형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 보통 우리가 그 이런 사건을 보면 1심에서 벌금 한 200만 원 정도를 선고받으면 2심에서 100만 원 밑으로 80만 원을 해줘서 살려주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1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항소심에서 깎아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하려면 요새는 예. 이제 항소심에서 원심형을 유지하는 게 대체적인 경향이고 예. 선거법 사건의 경우에 항소심에서 좀 깎는 경우가 있긴 한데 예.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지 1000만 원을 100만 원 밑으로 100만 원만 돼도 무효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90만 원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1000만 원을 90만 원, 80만 원으로 하려면 지금 인정된 범죄 사실에서 상당 부분이 다 빠져야 돼요. 예.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올라가면 올라가지. 근데 정치인들 보면 네, 보통 그렇지 않을 2심에서 80으로 해서 간신히 살아남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대개 1심에서 한 150, 벌금 150만 원 정도. 150 정도? 네, 예. 그렇게 선고했을 때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건 뭐 그런 게 아니니까 예. 뭐 저는 뭐 큰 걱정 안 합니다. 그냥.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일부에서는 그런 말도 나오길래.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런 걱정까지 해야 되냐고 이게. 왜냐면 그동안 그런 사례가 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국민들 네. 입장에서 보면 네. 판사들이 그렇게 하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는 지금 박주민 의원의 가슴이 막 뛰겠네요. 네, 그렇더라고요. 전현희 의원도 나올 수도 있고 지난번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저기 생각했던 분들 또 새롭게 생각하시는 분들 뭐 가슴 뛰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예. 일단은 뭐 박주민 정원 후보가 그때 가장 유력한 후보들이었으니까 그분들 가슴이 제일 세게 뛰겠죠. 정원 후보가 또 나올 수도 있을까요? 글쎄 쉽지 네. 않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지난번에 나 아깝게 져서 주변 예. 사람들은 다시 하라고 권유하지 않겠습니까? 그러겠네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국민의힘 사례를 보면 한동훈 의원이 이제 혹시 서울시장에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말 나오던데 그렇게 되면 일단 본인은 국힘에 다시 복당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네. 국힘을 통해서 한번 재도전할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걸 시도하겠죠. 근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오세훈 씨의 그 당선 무효로 인해서 공직 자격 박탈의 형이 선고됨에 따라서 장동혁 씨의 어떤 심리적 상태나 이런 것들이 고무됐을 거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실 것 같아요. 그냥 좀 잘 막아내겠죠. 예. 자기 입장에서는 한동훈 들어오는 게 제일 싫은 일일 텐데. 예.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의 보안 수사권 전면 폐지를 둘러싼 여권의 당론 확정에 반발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장관은 보안 수사권 폐지 부작용을 우려해
대안을 제시해 왔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속도전으로 추진하자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네. 지금 일소위에서 그 형사소송법 개정안 수사기소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법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자리에 나오는 법무부 차관께서 수사기소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폐지 규정에 대해서 사실상 법무부가 반대하는 입장에 의견을 내시고 오늘은 또 전권 송치를 의미하는 그런 발언도 하고 계세요. 그것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보안사건 폐지와 정권 송치 부활이 법무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보안사건 폐지는 이미 아시는 것처럼 뭐 총리께서 정부의 입장은 보안사건을 폐지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하셨습니다. 네, 저희도 뭐 거기에 저희도 그럼 법무부도 거기에는 찬성하시는 기본적인 입장입니까? 또 당연히 저희가 정부의 일원인데 반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차관이 다른 말을 하고 있고 법무부 검토 의견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니까 장관님께서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차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이제 폐지를 전제로 했을 때 그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있는 부작용들, 문제점들을 잘 지적해라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사실상 반대 입장을 여기 와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장관님께서 챙겨봐 주시고요. 네, 한번 저희들이 또 보겠습니다. 네. 전권 송치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보안사건이 폐지됐을 때 경찰을 좀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는 정권 송치가 필요하다는 게 저희 이게 입장. 법무부 공식 입장입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결정한 바는 없지만 정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면 공식 입장이 되는 네네. 거죠. 네. 그런데 정권 송치는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정권 송치가 폐지되었습니다. 왜 폐지되었냐 하면 그 당시에 이미 정권 송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정권 송치되는 사건의 거의 대부분이 검사들이 살펴봐도 그 중에서 결정문이 바뀌는 것이 한 1% 정도, 1%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의자가 불안정한 신분에서 피의자 신분에서 해방을 빨리 시켜주고 수사를 종결시키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에서 정권 송치 제도가 폐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도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사건 기록과 증거는 불송치하더라도 모두 검사에게 가고 90일 동안 사건 기록을 검토해서 그 중에서 재수사 요청을 한 2% 정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결정이 바뀌는 것은 0.7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한 1%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그 고려들 속에서 정권 송치들이 폐지가 됐는데 법무부가 이제 와서 정권 송치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 것은 선택적 수사, 정치적 수사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이게 출발점 어떻게 보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때문에 갈등이 커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쪽으로 지금 기울었다면서요. 그래서 지금 페북에 미리 언급도 하셨던데 예. 이게 지금 뭐 민주당 내에서 당내 변화가 좀 있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아니 뭐 변화라기보다는 기존에 파문이 좀 일었던데 그게 이제 파문이 가라앉고 있는 거고 당내 대다수의 의원들은 이걸 당론화해서 얼른 통과시키자. 이제 더 이상의 소음이 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로 의견이 다 모아진 것 같고 그리고 뭐 하여튼 전당대회 이전에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빨리 지금 사실 시간이 없잖아요. 예. 10월 초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신속하게 정리하고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가 정했음에도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보안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보이고 있었었죠. 예. 예. 근데 이 기사를 보면 홍기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그리고 중요한 형사사법 체계에 관한 법을 왜 속도를 내야 되느냐라고 반문했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네. 그 말만 들으면은 내내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한두 달 사이에 지금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법을 추진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예. 그게 아니잖아요. 길게는 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짧게 보더라도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 전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 심각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국민 대다수가 공감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21대 의원을 같이 했는데 홍교원 의원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이런 쟁점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연구하신 결과를 놓고 토의를 하거나 한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예. 본인이 또 전공하신 전문 분야도 아니고 되게 착하고 순수한 분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된다는 걱정 부분은 이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를 검찰한테 수사권을 유지시키는 일부 남기는 쪽으로 해야지만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다. 예. 그리고 마치 다른 토의나 문제점에 대한 검토가 없이 갑자기 졸속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것도 사실관계하고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보안수사권 폐지를 하면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커졌는데 이와 관련해서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수사 과정에 대한 고소인 피해자의 이의 신청권을 신설하고 그리고 불송치 사건에 대한 고소인의 이의 신청 제도를 개선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보완을 하겠다는 건데.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수사에서 생긴 문제는 수사기관 내부에서 처리하거나 수사기관 외부의 감찰기구를 통해서 제재하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개의 수사기관들이 상호 견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지. 느닷없이 이름도 이제 공소청이라고 바뀐 기관에서 우리가 수사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거는 예. 그건 아주 흑심이 뻔한 얘기고 거기에 그냥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여타 방송에서 그런 비유를 들기도 했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검찰청을 쪼개가지고 공소청하고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바꿨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권한의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돼 왔고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한다고 평가를 받았던 기획재정부를 법을 개정해가지고 기획예산처하고 재정경제부로 나눠놨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부 단위를 쪼갠 건데 이거는 검찰은 청 단위를 쪼갠 거고 청 단위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법에 의해서 그 기능과 권한을 분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중앙부처가 쪼개지는 거는 어찌 보면 영향력은 더 큰 문제죠. 근데 그와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처가 특정한 세력의 로비에 넘어가가지고 예산을 잘못 짜면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눈을 속여가지고 그게 그냥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피해가 범죄 피해자가 제대로 수사되지 않아가지고 생기는 피해보다 작다고 할 수 있습니까? 훨씬 더 많은 않겠죠. 사람들이 예.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회 예산결산 시스템을 더 강화하자, 실질적으로 하자. 그 다음에 애초에 예산처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타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월권을 하는 일은 없는지 감시하자. 이런 네. 식으로 얘기하는 거 외에 아니 재정경제부가 애초에 이거를 갖고 있다가 이걸 떼내줬으니 재정경제부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에 대한 보완 편성권을 갖자. 그런 얘기 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기재부가 둘로 짜겠을 때는 지금처럼 큰 반반 없었잖아요. 아무 얘기 없었잖아요. 예, 아무 얘기 그리고, 없었죠. 그러면.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산업자원부 밑에 있었던 중소기업청이 문재인 정부 때 중소벤처기업부가 됐고 예. 그다음에 산업자원부 밑에 있던 특허청이 이재명 정부에 가서 지식재산처가 됐어요. 승격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가 청으로 있던 데가 이제 부처가 돼가지고 뭐 정책 수립 기능이나 예산 편성 기능이나 뭐 언론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취약하고 미흡할 수 있으니까 산업자원부가 나서서 보완 정책 편성을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한테 피해가 간다. 그런 거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왜 검찰만 가면 행정부 안에서의 정부 조직 체계하고 인력 구성의 편성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취급하는 건지 그러니까 형사사법 절차만 국민한테 잘못되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행정 절차는 그러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이러는 건지. 그러니까 이런 애초에 당연히 생각해 봐야 되는 이론적 프레임을 벗어나가지고 자꾸 딴소리를 하는 거는 시야를 딴 데로 돌려가지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로 만들고 또 그 과정에서 본인들이 실제로 숨겨놨던 이익, 의도 이런 거를 관철시키기 위한 그냥 수법에 불과합니다. 그런 거에 이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이 제 느낌은 놀아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미 현상을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갑자기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온 언론과 국힘이 일치단결해가지고 이 상황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가세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하여튼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그간의 과정은.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검찰청은 말 그대로 청에 불과한데 네. 청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또 세계적으로 지구상에서도 이런 나라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의 크기가 막강했고 또 그걸 통해서 이득을 받는 카르텔들의 뿌리가 넓고 깊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걷어내는 관문에 지금 들어서니까 거기는 필사적으로 저항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거기에 그냥 그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 어떤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이 아니 어떤 제도를 바꾸면 문제가 하나도 없이 좋은 것만 생기는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침소봉대 해가지고 국민들의 불안을 자극하는 거는 매우 저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또 추가로 발의된 법안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앞으로 그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수사권 남용과 관련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행안부 소속의 국가수사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보완책으로. 예.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수사 인권보호관. 그러니까 그 수사권의 남용을 통해 가지고 혹은 오용을 통해서 혹은 은폐를 통한 사건 암장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단에 관한 예. 얘기였잖아요. 결국 예. 그간의 보안사건을 남겨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그러니까 그거를 검찰의 권한을 주는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애초에 다른 부처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견제하는 시스템처럼 이거는 수사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나 사례가 진짜로 많아진다면 그건 절대로 방치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외부 견제 감시 기구를 지금 두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너무나 뭐 바람직한 방향이고 또 그걸 시행해가지고 또 공백이 생기면은 또 메꿔 나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늘 어떤 제도가 개선될 때 정책을 통해서 그 빈틈을 메꿔 왔었지. 그거를 정책을 바꾼다고 해놓고 거기서 문제가 예상되니까 옛날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적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거 외에도 앞으로도 더 다듬어야 될 조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 안에서의 자체 시정 절차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시민들이 이거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통로, 그 다음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문제가 규명됐을 때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보완되고 강화돼야 될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시행도 해보기 전에 그냥 무조건 검사한테 권한을 보장해 주는 걸로만 이게 해결된다. 혹은 검사한테 권한을 보장하는 것만이 가장 중요하고 큰 해결책이다 라고 보는 거는 맞지 않다. 시대착오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많은 국민들이 검찰에 대한 그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막상 피해를 당하면 그렇게 검찰이 나쁘다고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보면 그래도 경찰보다 검찰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네.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도 검찰개혁이 우리 사회에 화두가 된 게 왜 그런 거예요? 경찰이 잘못하는데 검찰이 통제를 잘못해서 이 얘기가 나온 건가요? 애초에? 피해를 많이 봐서 그런 겁니까? 네? 검찰로부터? 그러니까 네. 검찰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네. 온갖 피해가 생기고 심지어 내란까지 일으켰잖아요. 이제 하다 정권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진짜 이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시작된 일을 이게 가다가 결말 부분에 오니까 경찰이 나쁘다. 경찰을 어떻게 믿어? 아니 그거는 경찰을 개혁하는 걸로 얘기를 해야지. 예. 그걸 왜 검찰을 다시 강화하는 걸로 해결책을 얘기하냐고요.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만큼 검찰이 로비를 잘하고 언론에 대해서 소스를 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제가 수구 기득권의 뿌리가 네. 넓고 깊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 하나로서의 단순한 행정 조직으로 기능하고 작동하는 게 아니라 예. 대한민국 수구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는 방패였던 거죠. 그러니까 검언 유착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고. 아니 김만배 씨가 법조 출입기자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떼부자가 되고 예. 거기서 돈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다 고위 검사고. 그게 뭡니까? 고발사주 사건도 내내 검언 유착의 일환으로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김학의를 모른다고 하는 검사가 여전히 김학의 아니라고 얘기하는 검찰이 있었고 예. 명백하게 주가 조작해가지고 돈 제일 많이 받아먹은 김건희, 최은순이 모르고 한 것이다, 속았다, 심지어 피해를 봤다 하는 게 검찰이었는데 예. 그런 얘기들이 왜 다 사라지고 경찰이 징계를 은폐했는데 검사가 그걸 다시 못 보면 어떡하냐 이런 식의 얘기로 한다는 거는 명백히 본말이 바뀐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는 그 청주 시의원 이야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 시의원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서 통신영장이 반려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기각한 거잖아요. 경찰의 그 영장을. 근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서영교 의원과 김동화 의원이 법사위에 나온 정성호 법무장을 이렇게 호통을 치던데 이게 그 모색적, 탐색적 영장 신청으로 판단돼서 기각됐다라고 하던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최용준 사건 관련해서 보고한 내용 봤는데 지금 통신영장 기각 관련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 거 잘 아시죠? 네, 보고받았. 법무부 내에서 어떻게 보고받았습니까? 저희가 어제
따로 법무부 검찰국 직원들로부터 보고받기로는 이것이 별건 수사의 가능성이 있고 또 모색적 그런 탐색적 영장 신청이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이 건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모색적, 탐색적 표현이라고는 별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일선 청에 제가 그 청주지검을 통해서 보고받은 바로는 이게 통신영장이 통신 사실을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록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신청하면 됩니다. 보완해갖고. 물론 기각이라고 하지만 필요성이 인정되면 다시 경찰 신청하면 되는데, 이게 그 당시 그 피해자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도 기각했다고 언론에 그렇게만 보고받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영장을 잘못 쳤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관련 영장을 열람을 했습니다. 관련 영장을 열람했더니 단순히 그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피해자를 상대로 언니를 데리고 와, 친구를 데리고 와, 베트남 여자와 함께 할래 등의 엄청난 충격적인 내용이 그 내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여제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고 법률적으로 봐도 그런데 왜 유독 그 청주 시의원, 국민의힘 시의원에 대해서 통신영장 기각이라는 이런 어이없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저도 그 영장 그 발부 여부에 관련해서 굉장히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게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의 검찰이 영장 청구 과정에서 보였던 모습하고 이제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범죄의 심각성은 명백하잖아요. 예.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착취를 했다는 건데 그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봐가지고 그게 예전 일이라서 1년치 저거 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검찰이 1년 지난 사건에 대해서는 일체 그러면 통신영장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았느냐. 예. 그거 아니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난 일에 그 이후에 그 범죄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또 계속 통화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근데 그거를 막아섰다라고 하는 거는 이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심각한 것인가. 그럼 이 과정에서 생기는 피해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왜 다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국힘, 족벌 언론, 소위 진보 언론, 민주당 의원들이 또 다 나서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피해자 걱정했잖아. 특히 성범죄 피해자들, 성범죄 그랬죠. 예, 여성단체하고 연계해가지고 막 목소리를 높였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바로 딱 해당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검찰이 저지르니까 또 그런 행동을 안 해. 이게 뭐냐고 이게. 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추가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라는 내용인데 그 시의원이 피해자에게 그 다른 친구를 소개시켜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있는데 예. 피해자가 이를 거절해서 실질적 추가 피해자가 발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영장 발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대로 갔으면 어차피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니까 우리가 네. 반려했다. 그렇게 검찰에서 말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말 갖다 붙이기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 수사기관이면 다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하는 거지 중간에 누가 끼어가지고 검나라 배나라 하는 경우가 우리나라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까? 독점적으로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아니 영장을 청구하는 것 관련해서 영장 청구권을 헌법에다가 박았잖아요. 네. 검사가 하는 거라고. 이게 박정희가 쿠데타한 이후에 집어넣은 조항이거든. 박정희가 쿠데타하기 전까지만 해도 경찰이 영장 청구했어요. 근데 그때 이게 말하자면 군부 독재의 가장 대표적인 잔재 중에 하나인데 예. 거기에 기대가지고 지금 마치 이럴 때는 그냥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최고의 기관인 것처럼 행세하는 이 모습이 좀 더 심하게 말하고 싶은데 하여튼 역겹습니다. 역겨. 예. 그 대통령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그 삼성전자 네. 성과와 관련해서 영업이익 배분이 노조쟁의 대상인지 봐야 된다. 아니다. 그렇게 하겠어요. 네. 그리고 또 지금 광주 그 반도체 관련해서 그쪽으로 가는데 노조가 지금 반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 그 노동쟁의 대상이냐 좀 심하지 않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굳이 얘기를 하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 이런 주장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관련이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상속 문제도 누구한테 팔면은 저 사람이 악덕 사업주가 돼가지고 노동 조건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경영권 매각도 문제가 될 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 저도 노동법을 전공한 사람이긴 한데 전공이라기보다 어쨌든 주로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너무 광범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 특히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돼요. 근데 그건 나의 개인적 의견일 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동 3권이 보장돼 있고 그게 이제 헌법에 있는 것인데 예. 그걸 통해서 이제 근로조건의 개선, 그다음에 경영진들의 전행, 그다음에 회사의 미래에 관한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노조가 단결권을 행사하는 근본이 되면 모르겠는데 회사가 이익을 얻고 그다음에 회사가 어떤 국가 전체를 생각하면서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정책 결정 이런 것들까지 노동자가 일일이 이해관계를 따져서 개입하기 시작하면 이게 말하자면 바람직한 노동자 권리 행사의 모습이냐 예. 이런 점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예, 예. 이거에 대해서는 좀 쟁점들도 있고 토론의 여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논쟁이라는 게 반도체 업계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세계 역사상 없었던 이례적인 호황 때문에 지금 생긴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 일을 그런 어떤 이익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번 삼성전자 노동쟁의 관련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지적했던 것처럼 그게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노동자들의 헌신과 노력으로만 이루어진 성과인 것이냐. 예. 이제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과거 적자를 내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는 휴대폰 사업부가 다 수익을 내가지고 지원해줬는데 그걸 지원해서 이게 오늘날이 오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와서는 본인들만 독식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말이 회사 내부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크게 봐서는 삼성의 어떤 반도체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을 때 공공 인프라가 없이 본인들의 노력과 노동자들의 피땀만으로 일궈낸 결과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호남으로 뭐 투자를 하고 뭐 이전하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정부가 나서서 거기에 필요한 전기나 물이나 또 도로나 이런 문제를 함께 협력해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실상 기업이 혼자서 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삼성전자의 사업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 이걸 또 국민들이 대부분 다 많이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주주의 이해관계하고도 다 생각하면서 국가적 이해관계도 생각하면서 조금 더 폭넓은 건강한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는 비단 대통령 생각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일반적으로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게 토론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관철되게 되면 다른 분야에서도 예기치 않은 노동자들의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익을 내고 그거를 감춰놓고 노동자들한테는 수익이 안 났으니 당신들이 허리띠를 졸라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악덕 경영자들도 틀림없이 있어 왔던 게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악용될 수 있지 않도록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국민적 공감대나 협의가 있는 토론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토론, 수기가 필요하겠군요. 그렇죠. 이런 분야야말로 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 3권과 그다음에 공동체의 이익과 그다음에 기업의 미래가 또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들이 다 중첩되어 있는 문제라서 예. 그 부분을 다 짚어보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광순의 복덕방 예원수라고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만 제안을 말씀드릴 거고요. 정책은 효율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더해줬으면 좋겠는데 과거에 없던 새로운 정책이어야 정부의 의지대로 부동산 시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책을 논의할 때 이게 과거에 없던 건가를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4가지 정도를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대출 구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출 규제가 이루어지면 전부 다 신규 대출자에 대해서만 규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LTV, DTI, DSR 모두 다입니다. 그런데 기 대출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게 공정한 거죠. 왜 무주택자나 아니면 청년들만 규제를 받느냐는 이거죠. 기존에는 대출 많이 받아서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나게 올라와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대출 구조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양도세 감면을 해주는데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생애 1회로 제한해야 됩니다.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생애 1회로 제한함으로써 과연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내가 처음에 집을 살 때부터 나는 이 집을 오래 살 건가 이걸 고민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 감면을 1회로 제한하자. 생애 1회로 제한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재건축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재건축 규제 완화를 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하면서 멸실주택이 증가하고 시장이 불안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건축 재개발의 총량 규제를 하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2만 가구 1년에 2만 가구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누구를 먼저 하느냐? 공공 분양을 많이 하거나 용적률을 더 많이 올릴수록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진행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규제 완화하면 강남만 재건축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 비싼 아파트만 시장 양산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공급을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총량 규제를 해서 더 공공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분양가가 낮을수록 먼저 해주는 거예요. 인센티브도 훨씬 더 많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량으로 하자. 지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것처럼 재건축 규제 완화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은 폭등할 겁니다. 왜냐하면 30만 채가 갑자기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총량적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하자. 이걸 제안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규제 지역을 없애야 됩니다. 왜 어떤 지역은 다주택자들이 투기로 사면 대출도 해주고 세금도 깎아주는데 왜 어떤 지역은 규제 지역이라고 해서 그 지역은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옆 동네로.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없애고 전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투기로 살 때는 똑같이 규제를 받는 거죠. 이 문제가 왜냐면 갑자기 동탄 지역에 집값 오른다고 가만히 있다가 규제로 하니까 시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규제 지역을 철폐하고 모든 대한민국의 어떤 땅이라도 투자로 살 때, 투기로 살 때는 규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처럼 규제 지역을 아예 없애고 전체적으로 이게 바로 공정한 거죠. 왜 옆 동네에는 규제했다고 그래서 나는 못 사고 그 시차에 따라서 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공정해야 됩니다. 특히 공정성에 더 관심을 두고 정책이 설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재밌네요. 이게 100% 진리라고 하기는 어렵을지 몰라도 어쨌든 발상이나 이런 거 아주 새로운데 대출 구조 조정에 예를 들면 기대출자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만기가 되면 다 상환하고 새로운 조건에 맞춘다고 하는 건 시행하고 있죠. 네네. 그 제가 전에 SNS에 한번 얘기를 해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광범위하게 전면적으로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청년 세대들이 겪는 어려움도 부모 세대, 기성 세대들은 이미 다 성장의 그 기회, 과실을 다 누렸는데 지금 새로 진입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이제 그거 다 기득권화된 거죠, 기성 세대. 그 문제는 또 일리는 지적받고 양도세나 이거를 생애 1회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네요.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인데 횟수를 제한하든지 아니면 뭐 첫 번째는 많이 해주고 두 번째는 좀 덜 해주고 세 번째는 아주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 같아요. 저는 이거 너무 많이 이제 활용하거나 총액으로 제한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총액으로 여러 차례 이 고가주택을 사고 팔고 해서 하는 경우에 똑같이 해줘야 되냐. 그 일리 있는 지적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구체적 타당성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든 정책 당국자들이 좀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좀 핀셋형으로 정확하게 구멍이 없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걸 활용해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틈새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